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어제 뭘 얘기했습니까? 모욕죄로 고발한 청년에 대해서 고소를 전격적으로 취하하면서 말이죠, 뒤끝 장렬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성찰을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그 고소를 당했던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성찰을 하는 계기를 가져라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우리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취소한 것이 이렇게 많은 역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정말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과 이낙연, 그야말로 포퓰리즘을 가지고 대결했어요.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대결해도 시원찮은데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 싸움이 벌어졌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여당의, 야당도 아니고요, 여당 후보들 간의 싸움, 참 수준 이하죠.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수준 이하 정도가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5명이 장관 후보 됐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야당으로부터도 오히려 칭찬을 받았는데 3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돼 있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해서 결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 한 명이, 50대 의사 한 명이 경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맞은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당국에서는 이 사망과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관성 즉각적으로 지금 분석에 나섰는데요, 정말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연관성이 만약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국내 그러지 않아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접종에 많은 지금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의별 유언묘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 불안감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아주 커다란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로 고소한 이 청년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소를 취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소를 취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국격과 국민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통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뒤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에 그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청년, 이분은요, 이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의 대표 김정식 씨입니다. 34세로 되어 있는데요, 청와대의 이런 고소 취하에 대해서 역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성찰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찰하라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청와대가 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 여기에 성찰하라 바로 맞받아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면서 이러한 이 국가와 국민의 명예, 그 다음에는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치적 행위 성찰하라 이렇게 지금 바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단을 본인이 배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국민을 적폐, 친일, 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서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 여기에 분노해서 대통령의 선친이 일제 시절에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즉 대통령이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거, 이거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지만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아야 할 인격과 행복 주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자 같은 남성으로서만큼은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별의별 얘기를 하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이야말로 병 주고 약 준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국민의 한 사람의 이러한 이 비판을 갖다가 모욕죄라고 하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가둬두려고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상응한 지금 보복이 지금 젊은 청년으로부터 반박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업을 갖다가 구구 등의 표현을 비롯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그 다음에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양하라. 제가 또 그랬잖아요. 어떻게 일본의 극우 잡지가 표현한 걸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이것을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의 시가 참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다, 수준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이 김 씨가 똑같습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결성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 예. 그죠?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온갖 위협을 가하는 집단 혹은 국가에 대한 방비는 민족이나 큰 산봉우리 같은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의 입장에서 나름 오래 기억될 만한 일이 마무리된 듯하다.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나 이미 흐릿해진 기억들이지만 되짚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해본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우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 여당의 반일 감정 조장 그리고 국민 갈라치기를 막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서 부끄럽고 민감함이 남는다. 이 대목이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 그리고 이 죄송하다는 감정, 이 마음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더 배워야 할 겸손 덕목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느닷없이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늘, 물론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본인의 국민학교 1학년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 공개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성적 엄청 좋구나, 정말 착실한 학생이었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성적표였다. 그러면 제가 방송을 안 하죠. 근데 정반대예요. 이 1학년 때 성적표인데요. 1학년 1학기 성적은 체육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은요. 1학년 2학기하고 1학기 성적이 조금 다른데 1학기에는 체육만 우예요. 체육만 우고 전부 나머지는 미예요. 그리고 2학기는 전 과목이 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했어요. 왜 공개했을까요? 제가 이 성적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라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입장문을 내놨냐면, 99번째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를 다짐한다. 믿거나 말거나 50년 전 이재명 어린이는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지만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활동과 관련한 결석 일수가 상당히 많은데, 학교가 10월이 길이라, 즉 15월이 길이라 비 많이 오면 징검다리가 넘치고 눈 많이 오면 미끄럽다고, 또 더웁다고, 또 춥다고 땡땡이 치느라 학교에 잘 못 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이를 맞아 어떤 휘황찬란한 정책 약속보다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함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다짐부터 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이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더 면밀하게 끈기 있게 살펴보겠다. 그리고 정치도 이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상으로 드러나는 민심의 이면과 배후를 성실하게 살피는 것이 좋은 정치의 출발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존중하고 그 속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대리인의 기본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이 학부모,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30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 치면 그저 많아야 한 40쯤 돼요. 40 전후반의 학부모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일까? 정치 상황이. 20대는 이미 민주당에 등을 돌렸어요.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누구도 지지할 확률이요 20%밖에 되지 않아요. 20%. 부정적 확률이 무려 6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대. 그리고 20대 여자의 경우도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남자는 이미 작년부터 돌아섰고 20대 여성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대가 그래도 이 콘크리트 청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40대도 흔들리기 시작해서 부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이제 긍정과 부정이 비록 팽팽하지만은 부정으로 다소 한 자리 숫자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지금 콘크리트 층으로 되어 있는 40대마저 완전히 돌아선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앞으로의 티켓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40대 학부모를 잡겠다. 그러니까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이르르는 학부모들이 이 콘크리트 층에서 이탈하는 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고도의 선거공학적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본인의 성적표를 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소통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두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소통의 의미를 20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하면 40대 중후반까지가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출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20대, 30대, 40대까지의 이 세대층하고 소통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중요한 대목은 바로 뭐냐?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가 등을 돌린 게 뭡니까? 옛날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물 건너갔습니다. 절대 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성공의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성공의 사다리. 근데 본인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밖에 맞지 않았지만은 지금 성공의 사다리를 다 타고 왔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 지금 1등까지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이렇게 세대들한테 나와 같이 이 성공의 사다리를 여러분들은 다시 올라탈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초등학교 성적표를 공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잘하면 운동활동에 적극적이라거나 씩씩하다거나 활발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잘 동물들과 놀았다. 이거는요. 대중호흡적인 그야말로 소탈한 소통의 달인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불통하잖아요. 국민과 소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친문 강성파 2,000명하고만 소통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에는 지금 잘못하면 친문 강성한테 얻어맞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친문 강성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주 고단수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의 일단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다목적 용도로 이러한 본인의 1학년 성적표를 공개했고 핵심은 내년 대선 때까지 지금 20대, 30대, 40대를 본인의 지지계층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오로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놨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여론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한다는 세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비판의 흐름에 본인도 올라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차별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도 내비쳤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뭘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재명이가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어제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이런 청년들한테 해외 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고 와라. 경험을 쌓아.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지금 현재 공약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낙연 대표가 뒤질세라. 나는
제대하고 나오는 청년들한테 3천만 원의 이 사회 출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나섰어요. 바로 본인이 이낙연 TV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3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 3배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여론 지지율을 보면요, 최근에 갤럽이나 리얼미터 보면 이낙연 전 지사의 경우에는 한 7, 8% 정도 되고요. 이재명은 24, 5% 정도 돼요. 딱 3배의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3배 차이 나는 지지율을 갖다가 돈으로 따져서 3배 더 높이 줘갖고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이걸야말로 나라를 망하게 시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비판해 드렸는데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현직 도지사나 그야말로 최장수, 대한민국 총리 중에 최장수를 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낙연 전 총리나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오로지 내가만 당선되면 된다는 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즉 본인의 정치적인 이 미래만을 생각해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려 들는, 재정을 파탄내려 내려들는 이러한 작심 공약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가속도 공안 28억짜리 부산 시민한테 들이밀었잖아요. 성공했습니까? 표 안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심판 속에는 포퓰리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이 정도의 포퓰리즘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낙연과 이재명이는요, 가서는 안 될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이렇게 나가면 건너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요즘 여성징병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여성징병. 왜냐하면 20대 남성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손해본다. 그래서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녀 평등 복무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0대의 남성들한테 본인이 물어보니까 여성까지 그렇게 똑같이 징집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로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어제 1,000만 원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야당 측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폭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대변인은 유력 정치인이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 지사가 내놓은 이러한 대안은 온갖 세금 쓰는 얘기, 빚내라는 얘기뿐이다. 허경영 씨를 존중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씨를 벤치 막형하려는 것이냐. 혹여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청년을 현혹하지 말라. 세금 쓸 국립뿐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졸차별 대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세금으로 세계 여행비를 내주자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제 사탕 발린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이 1,000만 원대다. 이재명 지사가 어느 순간에 허경영 씨를 초원할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대학에 안 간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멸감을 느끼고 개탄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는요, 청문회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이죠, 5명, 그러니까 이 과기부 장관은 임혜수,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박준영 장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는 노영우, 그 다음에 이 박준영 장관은요, 이 해수부입니다. 이 해수부 장관. 플러스 문승욱 산업부 장관, 안경덕 노동부 장관, 이 5명을 했는데요. 안경덕과 이 문승욱 두 분은 오히려 야권으로부터 참 깔끔하게 잘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고, 어려움 없이 청문회 동의서가 이 작성이 됐거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혜숙과 박준영, 이 노영우에 대해서는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임혜숙과 박준영은 이미 데스노트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강한 반대죠. 그리고 정의당까지도 이 데스노트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굉장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세 명의 장관, 그러니까 1순위로 국민의힘이 낙마순으로 꼽고 있는 임혜숙의 경우에는요, 논문 내조 의혹 외에도, 즉 남편과 논문을 공조로 써갖고 실적을 부풀려 한 거예요. 13차례의 의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취임 전에 민주당 장적 보유, 이렇게 정말 백과점식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준영 이 장관의 경우에는, 박준영 장관의 경우에는 결국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영국에서 근무하고 들어올 때 부인이 도자기를 밀수했어요. 그리고 불법 판매했어요. 그 다음에는 세종시 아파트 실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노 후보자가 이 관테크, 즉 관사 재테크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해수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노영욱 후보자인데요. 이 노영욱 후보자도 아주 이 반대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노 후보자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관은 이 세종시 그러니까 배우자 도자기 밀수 불법 판매고요. 이 노 후보자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노 후보자의 경우가 이 관사 재테크를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특별 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닌 시세 차익 목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관사 재테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지 않아도 송영길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당청 간에 지나치게 잡음을 내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지도부 입장에서 첫 현안부터 지금 협치를 내세웠는데 일방적으로 야권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청와대의 경고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재보궐선거의 실패로 인해서 그야말로 여당도 이제는 민심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데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의 분노를 더 우선시해라. 정권 코드로 맞추는 장관을 앉히는 것보다는 국민의 분노, 그리고 나라 살림, 그리고 나라 갈 길을 먼저 생각하면 이 세 명 지금 인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럴 때 탕평 인재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 전문성이라든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장관 후보를 물색해서 새로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정도를 걷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장관들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내년 선거는 끝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후 증상이 없던 50대 의사가 이틀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울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울산시에 있는 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예요. 50대인데 지난 1일 날 경주 리조트에서 숨졌어요. 그런데 이 백신 맞은 것은 29일 날 맞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접종 후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었는데요. 1일 날 경주로 놀러 와가지고 경주에서 모임을 가진 뒤에 이 혼자만 숙소에 남아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보니까 숨진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주지는 울산이 아니고 이 경북도인데, 그래서 경북도 당국에서는 이 고혈압 약용을 먹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사망, 그리고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이것은 이제 부검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맞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접종 전에는 복용하는 약도 가급적이면 좀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심야 방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